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간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는 내연녀에게 보낼 메시지를 내게 잘못 전송하고 말았다. 이번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 다음번엔 더 잘해봐. 기대할게. 그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즉시 전송을 취소했지만 나는 너무도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다. 다 봤어. 출장에서 돌아오면 우리 이혼해. 식탁에 앉아 저녁거리를 위해 콩나물을 다듬고 있을 때 내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다. 나는 남편이 집에 있는 고양이가 밥은 잘 먹었는지 묻거나 요 며칠 서울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자주 내리니 거실 창문을 잘 닫으라고 당부하는 메시지일 거라 생각했다.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환해진 화면에는 딱 한 줄이 떠 있었다. 이번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어. 다음번엔 더 잘해봐. 기대할게. 나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그 뜻을 이해하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온몸은 누군가 머리 위에서 얼음물을 들이부은 것처럼 얼어붙었다. 나는 대화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 문장은 여전히 뻔뻔하고 날카롭게 마치 내 뺨을 때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나에게 보낼 메시지일 리가 없었다. 내 남편 박민주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식의 말투를 쓴 적이 없었다. 반쯤 다정하고 반쯤 은혜를 베푸는 듯하며 반은 만족스럽고 반은 타박하는 듯한 그 묘한 어투.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를 어루만지고 달래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3초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사라지고 화면에는 잿빛 글씨가 떠올랐다. 상대방이 메시지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는 건조하고 텅 빈 웃음소리였다. 취소하면 뭐해? 이미 다 읽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내 눈에 밝혀버린 글자들을 어떻게 취소한다는 거야. 나흘 동안 민준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 있는 동안 나는 그에게 10여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 날씨는 덥지 않은지,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지, 위장약은 잊지 않고 챙겨갔는지 물었다. 그는 단 한 통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내게 보낸 첫 메시지가 저런 문장이라니. 나는 콩나물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컵 따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너무 큰 고통을 받으면 울고 떨고 소리를 지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었다. 너무 아프면 그저 지독한 한기만 느껴질 뿐이다. 목구멍에서부터 위장 끝까지 차가웠다. 배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마치 얼음덩어리를 삼키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그와의 대화창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한 글자씩 타자를 쳤다. 다 봤어. 출장에서 돌아오면 우리 이혼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고 어설픈 연극 따위는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았다. 30평 남짓한 아파트 안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 시선은 거실 창문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향했다. 대충 묶어 올린 머리, 빛바랜 낡은 홈웨어를 입고 발에는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은 30살의 여자. 나는 한참 동안 내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알고 보니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다. 고개를 돌려 소파 위에 웅크리고 자는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고개를 들고 가볍게 야옹 소리를 내더니 얇은 담요에 얼굴을 비볐다. 나는 다가가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제 앞으로 너랑 나 둘만 남겠네. 녀석은 눈을 끔벅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천진난만함이 가슴을 후벼 팠다. 휴대전화 전원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는 진동이 계속해서 울리는 것만 같았다. 박민준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안다. 그는 내가 아파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잠시 후 집안의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전화기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즉시 다급하지만 억누르려는 듯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그 메시지 잘못 보낸 거야. 거래처 고객이랑 계약 건으로 농담 주고받다가 실수한 거라고. 오해하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너무 빨리 지어내서 단 1%의 진심조차 느껴지지 않는 핑계. 어떤 거래처 고객이랑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지연아, 제발 이성적으로 좀 굴어. 나 지금 너무 바빠. 옆에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일 크게 만들지 마. 나는 헛웃음을 쳤다. 거래처랑 그렇게 애틋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아? 단골 고객이라서 일하기 편하게 농담 좀 한 거야. 넌 왜 항상 그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하냐? 또 그 소리다. 꼬아서 생각한다. 혹은 예전처럼 네가 너무 예민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오버한다. 나는 안방의 전구가 고장나 2주 내내 갈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내게 잔소리가 많다고 짜증냈던 것을 기억한다. 친정엄마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병문안을 가자고 했더니 거래처 접대 때문에 바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시동생 사업 자금을 보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불쾌해하자 나더러 이기적으로 산다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한다. 매번 그랬다. 잘못한 사람은 항상 나였고 참아야 하는 사람도 나였으며 이해해야 하는 사람 역시 나였다. 나는 눈을 떴다. 묘하게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메시지 하나 때문이 아니야, 민준아. 그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너무 지쳤어. 너 미쳤어? 의미 없는 농담 한마디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아니,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다. 지난 5년 동안 넌 단 한 번도 나를 진짜 아내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전화를 끊고 유선 전화기의 선을 아예 뽑아버렸다. 집은 다시 정막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아마도 내 눈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메말라버린 모양이다. 나와 민주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다. 그 시절 그는 밝은 미소를 가졌고 말을 예쁘게 했으며 다정하고 미래를 약속할 줄 아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믿었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일찍 결혼을 서둘렀다. 신혼 초의 삶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신림동 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다. 더운 여름이면 밤새 덜덜거리는 선풍기를 틀어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고 장마철이면 창문 틈으로 비가 들이쳐 침대 발치가 젖곤 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한다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다고 믿었다. 그 후 민준의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인테리어 설비 유통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승진했다. 수입이 점차 늘었고 우리는 서울에 20-30평대 아파트를 샀고 번듯한 차도 마련했다. 겉보기엔 다들 내가 팔자가 좋다고 부러워했다. 능력 있는 남편, 서울의 번듯한 집,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진 날부터 민준이 점점 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건 나뿐이었다. 그의 와이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옅게, 그 다음엔 점점 더 짙게, 때로는 달콤한 향, 때로는 짙은 향이었다. 어떤 것도 내 향수는 아니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여자 거래처 직원과 가까이 앉아 있다 보니 냄새가 밴 것 같다고 변명했다. 나는 믿었다. 아니, 정확히는 억지로 믿으려 애썼다. 반년 전 내 생일날 밤의 일이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강남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가 내 손으로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주고 싶어 예약을 취소했다. 저녁 6시부터 주방에서 쭈그려 앉아 음식을 만들었고 7시, 9시, 밤 11시가 되었다. 미역국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2번이나 다시 데웠을 때쯤 그는 만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셔츠 깃에는 옅은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내 립스틱 색깔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쓰러져 죽은 듯이 잠들었고 나는 주방에 서서 식탁에 차려둔 음식을 조용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부었다. 그는 그날이 자기 아내의 생일이라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내 마음속 무언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잘못 전송된 메시지 하나로 그 균열은 마침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가옷장 문을 열었다. 옷장 절반은 백화점 쇼윈도처럼 빳빳하게 다려진 민준의 슈트, 셔츠, 넥타이로 채워져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내 옷이었다. 훨씬 적고 훨씬 낡아 있었다. 문득 내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사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이 아파트를 산 이후로
나는 가정을 위해 절약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남편이 압박감을 느낄까봐, 그가 지칠까봐,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계속 뒷걸음질치고 양보하고 내 자신을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당장 눈치챌 사람이 없을 만큼 작게 침대 밑에서 낡은 캐리어를 꺼냈다. 아직 옷을 싸지도 물건을 챙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오늘 밤부터 내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일 것이며 이번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밝게 불이 켜진 안방,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내가 직접 고른 크림색 커튼, 꽃무늬를 좋아하던 내 취향을 꺾고 민준이 고급스러워 보인다며 고른 짙은 회색 침구, 반달재 고장난 왼쪽 무드 등. 이 방의 모든 것은 내 5년의 결혼 생활을 대변하는 침묵의 기록 같았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문드러진. 나는 서랍을 열어 당장 필요한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담았다. 약간의 화장품, 휴대전화 충전기, 노트북, 통장, 신분증. 내 손놀림은 아주 느리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마치 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던 전셋집에서 짐을 빼는 사람처럼. 짐을 챙길수록 온전히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장대는 내가 샀지만 그 앞에 의자는 그가 고른 것이었다. 주방의 유리잔 세트는 그의 친구가 준 집들이 선물이었고 거실의 러그조차 그가 좋아하는 색이었다. 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집안 구석구석 내 흔적보다 그의 흔적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 생각에 마음이 한층 더 서늘해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서재로 향했다. 전부터 민주는 내가 서재에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회사 서류가 많아 내가 건드려 뒤섞이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예전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도 문가에 서서 눈으로 한번 훑고 나올 정도로 철저히 믿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가 그어놓은 경계선은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익숙한 남자 향수 냄새가 섞여 훅 끼쳐왔다. 책장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는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액자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민주는 학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마치 내 눈앞에 눈부신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에 비친 현재의 내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같은 여자였지만 눈빛은 이미 예전의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22살의 그 소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사랑을 듬뿍 주면 번듯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믿었던 소녀. 지금의 나는 그저 뼈저리게 아플 정도로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액자 뒷면을 열어 사진을 꺼냈다. 몇 초 더 바라본 뒤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고요한 서재 안에서는 무언가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파열음처럼 크게 울렸다. 나는 두 조각난 사진을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아쉽지도 않았고 손이 떨리지도 않았으며 도대체 언제부터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인지 스스로 묻고 싶지도 않았다. 어떤 질문들은 답을 알아봤자 심장에 피만 더 흐르게 할 뿐이니까. 몸을 돌려나가려던 찰나 시선이 책상 및 서랍에 멈췄다.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 또렷이 기억난다. 언젠가 무심코 책상을 닦다가 그 서랍을 건드렸을 때 그가 날카롭게 무얼 찾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생각해 사과까지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나는 몸을 숙여 서랍을 당겨보았다. 역시나 잠겨 있었다.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던 나는 안방으로 가서 침대 협탁 서랍에 있던 여분 열쇠 꾸러미를 찾았다. 결혼한 날부터 집안의 모든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은 나였다. 단지 이 열쇠를 남편의 비밀을 여는데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뿐. 세 번째 열쇠를 꽂자 딱 맞게 돌아갔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다. 서랍이 열렸다. 그가 말했던 회사 서류 따위는 없었다. 그 안에는 갈색 가죽 커버로 된 수첩 하나와 작은 벨벳 상자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두 물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을 여는 순간 내게는 더 이상 퇴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잘못된 메시지를 읽은 순간부터 내게 퇴로는 없었다. 나는 먼저 벨벳 상자를 집어 뚜껑을 열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였다. 아주 예쁘고 아주 새 것이며 아주 비싸 보였다. 목걸이 밑에는 작은 카드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뽑아 들었다. 우리 아기에게, 우리가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며.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1년. 이 관계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뜻이다. 내가 집에서 매일 저녁밥을 고민하고 공과금 영수증을 챙기고 남편의 위장약을 챙기며 헌신하는 동안 카드에 적힌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도 내 생일도 이 가정에 의미 있는 그 어떤 날도 아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로맨틱할 줄 모르는 남자가 아니었다. 단지 그가 로맨틱해지고 싶은 대상이 내가 아니었을 뿐이다. 상자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차가워졌다. 그런 다음 갈색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럽게 쓴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랑의 가계부.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 웃음소리는 침묵보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사랑.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지키려 했던 돈이 그의 손에서는 내연녀를 먹여 살리는 공로장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장을 넘겼다. 첫 줄을 읽자마자 나는 오늘 밤 이후로 어제의 지연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민준의 책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첩은 내 손에 펴져 있었고 손바닥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무는 해에 옅은 햇살이 책상 모서리에 피로하게 걸쳐져 있었다. 나는 수첩의 글씨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글씨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록하듯 반듯하고 꼼꼼했다. 3월 12일. 유진이 명품백 200만 원. 3월 26일. 유진이가 받아보고 싶대서 제주도 풀빌라 예약 150만 원. 4월 10일. 유진이 생일. 화이트 골드 팔찌 350만 원. 금액과 날짜 하나하나가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마치 예리한 칼날이 피부를 천천히 베어내는 것 같았다. 요란하지도 성급하지도 않게 뼈저리게 아프게 나는 한 장을 더 넘겼다. 4월 22일. 유진이 데리고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감. 어머니가 유진이를 예뻐하시며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심. 나는 손에 쥔 수첩 모서리를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졌다. 4월 22일. 그날을 나는 너무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날은 친정엄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날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 예치금으로 급하게 200만 원만 융통해 달라고 애원했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회사 자금이 묶여 있어서 여윳돈이 없어. 처가 쪽 친구들한테 먼저 빌려봐.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를 사랑했고 그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미안했다. 결국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고 남에게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었다. 내가 병원에서 엄마 때문에 피가 마르도록 동동거리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를 자기 엄마에게 데려가 인사를 시켰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용돈을 100만 원이나 쥐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혀끝에서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어떤 고통은 사람을 곧바로 울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커다란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가슴을 턱 막히게 할 뿐이다.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다. 5월 15일. 유진이가 친구들 다 차 바꿨다고 함. BMW X3 대략 8천만 원 선. 자금이 좀 빡빡하니 일단 집에 있는 그랜저를 처분해야겠다. 나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그랜저는 우리의 웨딩카였다. 친정 부모님이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타고 다니라며 3천만 원을 보태 사주신 혼수였다. 차를 인도받던 날 민주는 양가 부모님 앞에서 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인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지연이 절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남자의 맹세란 때론 지갑 속 영수증 한 장보다 가벼운 것이었다.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내 심장은 바닥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6월 12일. 대구 출장길에 며칠 유진이 데리고 감. 한남동 쪽에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맘에 들어함. 은행 대출을 좀 알아봐야겠다. 우리 집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끌어쓰는 쪽으로.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더 이상 놀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가 바람을 피우고 감정을 배신한 의리 없는 남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내 미래의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버리려 하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살 때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보태 간신히 잔금을 치른 집이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을 그는 몰래 담보로 잡아 다른 여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던 것이다. 나는 한참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들려올 정도로 적막한 방. 그 초침 소리는 마치 이 결혼 생활의 카운트다운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꺼내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떨림 없이 선명하게. 이 순간부터 나는 단 1초도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벼랑 끝으로 밀려 떨어질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생 아껴 딸에게 쥐어준 돈. 내가 20대에 5년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촬영을 마친 뒤 나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놓고 목걸이 상자를 닫은 뒤 서랍을 밀어넣고 잠갔다. 마치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런 다음 거실로 캐리어를 끌고 나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켰다. 전원이 켜지자마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화면을 꽉 채웠다. 전부 박민준이었다. 사과하는 내용, 원망하는 내용, 어디냐고 따지는 내용. 그리고 이런 문자도 있었다. 오버하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해. 그 문장을 보며 내 입술이 차갑게 굳었다. 오버? 배신한 건 너고 차를 팔고 집을 담보 잡히려던 것도 너다. 그런데도 이 순간까지 넌 내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주소록을 스크롤해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 수진이는 내 대학 시절 단짝이자 지금은 서초동에서 일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부탁 하나만 할게. 말해봐. 나 이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준 그 자식, 다른 여자 생겼어? 그냥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니야. 나는 눈앞에 굳게 닫힌 서재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가웠다. 그 인간, 내 집이랑 차까지 다 팔아서 그 여자 먹여 살리려고 계획 중이야. 수지는 2초간 아무 말이 없다가 목소리를 무겁게 깔았다. 증거 싹 다 모아둬. 지금 당장은 그 자식 건드리지 말고 오늘 밤은 우선 거기서 나와.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와.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오늘 저녁 내내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고통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지독하게 차갑고 뼛속까지 시린 철저한 각성이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세상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맞은편 아파트 단지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멀리서 보면 남의 인생을 가둬둔 작은 상자들 같았다. 어쩌면 저 수많은 불빛 뒤에서도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몇 년 동안 곁에 누워있던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낯선 타인이었음을 방금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발밑에 놓인 캐리어를 내려다보았다. 필요한 짐은 얼추 다 챙겼다. 옷가지, 서류, 노트북, 통장. 중요한 개인 물품 몇 개. 더 이상 가져갈 것은 없었다. 기묘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다. 알고 보니 온전히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건 애초에 많지 않았다.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에 묶어둔 건 물건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결혼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는 자기기만. 이제 그 믿음은 죽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윤이 나는 식탁, 가지런한 주방. 모든 것이 민준이 출장 가기 전과 똑같았다. 그 잘못된 메시지가 없었다면, 서랍 속 수첩이 없었다면 나는 며칠 뒤 그가 돌아올 때 여전히 찌개를 데우며 출장길이 피곤하지 않았느냐고 다정하게 묻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주방으로 가 고양이 사료를 꺼내 그릇에 가득 부어주었다. 녀석이 쫑쫑거리며 달려와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나는 쪼그려 앉아 녀석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일 다시 데리러 올게. 녀석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짧게 야옹하고는 내 손에 머리를 부비적거렸다. 왈칵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집에서 내 발목을 가장 잡는 존재가 말도 못하는 작은 동물이라니. 일어나서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켜졌다. 박민준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몇 초간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보다 한층 낮아져 있었고 억지로 다정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지연아, 나 김포공항 도착했어. 너 지금 어디야? 집이야. 다행이네.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나가면 얘기하자. 우리 사이에 더할 얘기가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연아. 그는 늘 내가 마음 약해질 때를 노리듯 목소리를 깔며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 메시지는 오해라고. 제발 애처럼 굴지 마. 나는 헛웃음을 쳤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나조차도 놀랐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내가 애처럼 토라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내 분노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 애 아니야.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냥 정신을 차린 것뿐이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며칠 내내 출장 다니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 때까지 좀 가만히 기다려 줄 순 없냐? 뭘 설명할 건데? 내가 되물었다. 네가 다른 여자랑 바람난 거? 아니면 우리 집을 담보 잡혀서 그 여자 집 사주려던 거? 전화선 넘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의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건조하고 팽팽하게 날이 서 있으며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너 내 물건 뒤졌어? 내 집에 있는 서랍을 열어본 것뿐이야. 이지연, 너 적당히 해라. 선 넘지 마. 그의 말을 들으니 실소가 터졌다.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차를 팔고 집을 담보 잡히려던 건 그이면서 선을 넘은 사람은 나란다. 그래.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선을 안 넘었으면 넌 내 모든 걸 다 털어먹고 나서야 직성이 풀렸겠지. 지연아, 내 말 좀 들어.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다시 부드러운 척 바뀌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걔랑 진지한 사이 아니야. 그냥 엔조이일 뿐이라고. 내가 너한테 피해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눈을 감았다. 가볍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부스러기마저 처참히 짓밟아버렸다. 내게 피해를 준 게 없다고? 내 20대의 5년이라는 시간,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 내 맹목적인 믿음, 내 부모님이 베푼 친절과 헌신, 그 모든 걸 네가 시궁창에 짓밟아 놓고서 나는 눈을 뜨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준, 지금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내 변호사랑 해. 변호사? 그가 거의 으르렁거리며 소리쳤다. 너 진짜 미쳤어? 아니, 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이야.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다. 신발장에는 그가 매일 신고 출근하는 구두가 있었고 의자 위에는 내가 지난주에 세탁해둔 그의 재킷이 걸려 있었다. 거실 벽에는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순박하게 웃고 있었고 그는 나를 아끼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사진 속 인물도 여전히 우리인데 정과 의리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웨딩 사진 액자를 뗐다. 부수지도 찢지도 않았다. 그저 사진면이 벽을 향하게 뒤집어서 TV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런 다음 캐리어를 끌고 나와 현관문을 잠갔다. 내 등 뒤에서 도어록이 철컥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완전한 마침표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서 종로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로 가는 택시를 잡았다. 당장 친정으로 가지는 않았다. 오늘 밤만큼은 부모님께 내 처참한 몰골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고요하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택시는 여전히 불을 밝힌 서울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붐비고
안정적이며 그 누구의 슬픔 때문에 멈춰주지 않았다. 뒷좌석에 기대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잘못 전송된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그 갈색 가죽 수첩 내연녀를 위해 정성스레 적어 내려간 금액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려던 계획, 그리고 내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던 날, 그가 다른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쓰던 모습만이 맴돌았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함을 되찾고 타인에게 짓밟힌 내 인생의 조각들을 되찾기 위해서. 호텔 앞에 택시가 멈추고 요금을 계산한 뒤 캐리어를 끌고 내렸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9시에 서초동 내 사무실로 와. 네가 가진 증거자료, 서류 싹 다 챙겨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일부터 나는 더 이상 묵묵히 참아내던 어제의 여자가 아닐 것이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되찾아올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호텔 방은 조용했고 침대는 푹신했으며 에어컨은 일정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천장을 빤히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가죽 수첩 속 글씨들이 아른거렸다. 선물 하나하나, 금액 하나하나,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애틋한 대우를 다른 여자에게 베푼 흔적들.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나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댄 채 일어났다. 창밖으로 아직 어둑어둑한 서울 시내는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채 가로등 불빛만이 이슬 맺힌 도로 위에 젖어 있었다. 휴대전화를 들어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열어보았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도 떨리는 손을 다잡고 선명하게 한 장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찍혀 있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증거를 남길 만큼 차가운 이성을 유지했던 내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아침 일찍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섰다. 화장은 짙게 하지 않았다. 핏기 없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 옅은 립스틱만 발랐다. 바람피운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당당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오전 9시 정각, 나는 수진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굳이 긴 안부를 묻지도 흔한 친구들처럼 불쌍하다며 나를 부둥켜 안지도 않았다. 수진은 그저 의자를 빼주며 내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앉아, 자료부터 하나씩 보자. 그 침착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가져온 모든 서류를 꺼냈다. 통장,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미리 모아두었던 계좌이체 내역서 몇 장.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열어 수첩을 찍은 사진을 전부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수진은 꽤 오랜 시간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그녀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어갔다. 마지막 장에 다다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지연아,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야. 알아, 나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 인간, 재산 빼돌리려는 거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한 발 늦었으면 너는 남편도 잃고 집까지 다 날릴 뻔했어. 가슴이 따끔했지만 어제처럼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은 아니었다. 마치 심장에 뾰족한 바늘 하나가 꽂혀서 계속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느낌이었다. 수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몇 개 있어. 첫째, 네가 증거를 전부 확보했다는 사실을 절대 그 자식한테 들키면 안 돼. 더 이상 자극하지 마. 어젯밤에 서랍 연 것까진 말했어? 어느 정도까지 하려는지 안다고 돌직구로 날렸어. 담보 대출 얘기까지 안다고. 수진이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어차피 사진은 다 확보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절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입을 닫을수록 우리한테 유리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수진이 말을 이었다. 아파트, 자동차, 공동계좌, 그리고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나 서브카드 거래 내역 등 재산 상태를 싹 다 조회해야 해. 이건 내가 사람 써서 빠르게 알아볼게. 그 자식 씀씀이를 보아하니
내연녀한테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서브카드를 쥐어줬을 확률이 아주 높아. 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다. 만약 그 인간이 진짜 공동재산을 빼돌려서 다른 여자한테 쓴 거면 내가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근거는 충분해.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그 수첩은 정황 증거 중 하나일 뿐이야. 돈의 흐름, 금융거래 내역, 수취인 정보, 그리고 그게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증명이 완벽하게 필요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파트건은 부부 공동 명의라면 내 동의 없이 그 자식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순 없어. 하지만 편법을 써서 서류를 조작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5년 동안 부부로 살았지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 옆에 있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단순히 배신만 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내 목을 조를 계산을 하고 있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수지는 내 쪽으로 종이 한 장을 밀어주었다.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네가 기억하는 모든 걸 다 적어봐. 구체적일수록 좋아. 날짜, 사건, 금액, 선물들, 향수 냄새, 립스틱 자국, 그 자식이 핑계대고 갔던 잦은 출장,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던 것까지 싹 다. 나는 펜을 들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자마자 억눌러 왔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다 식어버린 내 생일날의 미역국 상차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일, 시동생 사업 자금을 대주자며 내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던 시어머니의 달콤하고도 뻔뻔한 목소리, 2달 전 조수석 의자 밑에서 발견한 낯선 귀걸이를 보고도 어떤 여자 고객이 흘렸겠지라며 스스로를 세뇌시켰던 일, 그때그때 내가 애써 꿀꺽 삼켜버렸던 그 수많은 파편들, 이제 글로 써놓고 보니 깨진 틈새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단지 내가 직시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내가 한참을 써 내려가고 있을 때 수진이 불쑥 물었다. 그 여자 누군지 알아? 나는 수첩에 적혀있던 주소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마포구 쪽에 주소를 하나 적어놓은 게 있었어. 아마 걔가 사는 오피스텔일 거야. 수지는 즉시 메모했다. 내가 당장 사람 풀어서 확인해 볼게. 나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응. 만약 내가 그 인간을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들고 싶다면 승산이 있을까? 수지는 놀란 기색도, 내가 너무 독하다며 탓하는 기색도 없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가능해. 하지만 멘탈 꽉 잡아야 돼. 지금부터 이건 슬픈 치정극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이자 전쟁이니까.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가슴은 묵직하게 아파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충분히 참았어. 내가 말했다. 이번엔 그냥 조용히 물러나지 않아. 그 인간이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나는 사무실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정오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고 건물 옥상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맵고 선명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어젯밤 말없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던 그 나약한 여자가 아님을. 나는 이미 내 인생의 전혀 다른 챕터로 넘어왔다. 오직 냉철한 각성과 반격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수진의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삼청동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테 한 잔을 시켜놓고 도로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한낮의 서울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배달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가고 직장인들은 커피를 들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나 혼자 이 도시 한가운데서 거대한 지진을 겪고 난 기분이었다. 내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내 안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수진이었다. 네가 준 주소 확인해봤어.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 메시지를 보며 나는 주먹을 쥐었다. 사실 내 남편의 인생에 들어온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어린지,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였다. 그녀도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내 결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공범인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찾았어. 나는 등받이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누구래? 이름은 김유진, 23살. 고향은 제주도고 현재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지내고 있어. 프리랜서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화장품 협찬 사진 같은 거 찍어 올리는 애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23살. 나보다 정확히 7살 어린 나이. 피부는 팽팽하고 목소리는 낭창거리며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을 담아내어 중년 남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신을 향한 동경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나이. 수진이 이어 말했다. 박민준이 그 여자 계좌로 돈을 꽤 규칙적으로 쐈어. 거의 매달 송금 기록이 있고 어떤 달은 1,000만 원이 넘어. 나는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웃음이었다. 몇 달 전 내가 4년 넘게 쓴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민주는 굳이 그렇게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단지 나에게 쓸 돈이 아까웠던 것뿐이다. 또 뭐 나온 거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 자식이 유진이한테 사주려던 차 말이야. 사주려던 게 아니라 이미 샀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스푼을 세게 쥐었다. 무슨 소리야? 벤츠 GLC 화이트 모델. 2달 전에 김유진 명의로 등록됐어. 결제는 박민준 서브카드랑 연동된 계좌에서 나갔고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명치 끝을 누군가 망치로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다. 2달 전이면 민준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가장으로서의 재정적 압박이 심하니 안방 리모델링 계획을 잠시 미루자고 내게 핑계를 댔던 바로 그 시기였다. 알고 보니 그의 재정적 압박이란 우리 집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의 벤츠를 굴리는 데서 오는 것이었다. 지연아,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숨기지 말고 다 말해. 하나 더 있어. 수진이 잠시 뜸을 들였다. 박민준이 그 오피스텔에 꽤 자주 출입했어. 오피스텔 경비원도 얼굴을 기억하더라.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오르내렸대.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메시지로 바람을 피우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가 이 가정에 쏟았어야 할 삶의 일부분을 온전히 그 여자에게 바쳤다는 뜻이니까. 수진이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아, 괜찮아? 창밖을 바라보니 젊은 커플 하나가 카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남자의 팔짱을 낀 여자가 세상에 배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문득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나도 저렇게 민준의 곁을 걸으며 우리가 충분히 오래 사랑하고 함께 걷는다면 그가 절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변심 자체가 아니었다. 변심하고서도 태연히 집에 돌아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아내가 깐 이불 위에서 자며 아내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는 그 기만이었다. 나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 적어도 이젠 내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맞아.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약해지면 놈들은 더 기어오를 거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 여자 직접 만날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있지. 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그 여자가 어떤 부류인지 파악이 안 끝났어. 섣불리 만났다가 박민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치면 우리 계획만 꼬여. 수진의 말이 맞았다.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섣부른 행동 한 번에 내가 쥐고 있는 모든 패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완전히 식어버린 라테를 내려다보았다. 유리잔 테두리에 들러붙은 우유 거품이 달콤하면서도 느끼해 보였다. 딱 내 결혼 생활 같았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은 씁쓸하고 삼키기 역겨운 불순물로 가득한. 그럼 당장 난 뭘 하면 돼? 수진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나랑 계속 연락하고. 박민준이 찾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절대 단둘이 만나주지 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어머니가 입 털어도 절대 말려들지 마.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내 입술이 저절로 비틀렸다.
그 양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내 편을 들어줄 리가 없다. 그녀의 눈에 아들은 늘 100번 옳았고 며느리인 나는 늘 알아서 기어야 하는 존재였다. 예전에 민준이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내가 건강 좀 챙기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는 곧바로 남자가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아내가 이해심이 없다며 나를 타박했었다. 그런 사람이 아들의 외도를 알게 된다고 해서 과연 며느리 편을 들어줄까? 바로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1초 만에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틀림없이 시어머니였다. 나는 벨소리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끊어버렸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연아, 어머니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둘이 좀 다퉜다고 하더구나. 너 지금 어디냐? 당장 집으로 와서 조신하게 대화로 풀어라. 나는 그 문장을 노려보았다. 내가 괜찮은지 묻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묻는 말도 없었다. 오직 당장 집으로 와서 조신하게 대화로 풀라는 명령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소란을 잠재워 체면을 차리는 것만이 중요할 뿐 누구의 잘못인지 내 감정이 어떤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수진의 말대로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예전에 굴종하던 자리로 끌어내리게 두지 않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지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카페를 나섰다.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친정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영원히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조만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면 남의 입을 통해 사리부터 부모님 귀에 더 아프게 꽂히기 전에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편이 나았다. 친정집 골목길은 예전 그대로였다. 어귀의 작은 슈퍼, 대문 앞에 은행나무, 옆집에서 작게 흘러나오는 낡은 라디오 소리. 페인트 칠이 벗겨진 초록색 철대문 앞에 서자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시집간 이후로 친정에 자주 오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온 적은 없었다. 산산조각이 난 결혼 생활을 등 뒤에 달고 캐리어를 끈 채 찾아오게 될 줄은.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다. 나를 보자마자 엄마의 움직임이 멈췄다. 어머 지연아,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의 시선이 내 발밑에 캐리어로 미끄러졌고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연아, 무슨 일 있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내 휴대전화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엔 진짜 시어머니의 원래 번호였다. 내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자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다. 누구 전화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시어머니의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부드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음성이었다. 이지연,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안부도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윽박지르는 소리.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 부부끼리 부부싸움 좀 했다고 짐 싸서 집구석을 나가? 남들이 보면 꼴이 뭐가 되겠어.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체면.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저 노인네는 오직 체면 타령뿐이다. 저 안 돌아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박자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받아칠 줄은 예상 못한 눈치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뭐라고? 안 돌아간다고요. 너 아주 기가 살았구나. 이제 시험이 말까지 무시하겠다는 거냐? 민준이 말로는 오해라더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말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아내라면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지. 걸핏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해.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예상했던 그대로다. 그녀의 눈에 아들은 무슨 짓을 하든 오해로 무마될 수 있는 귀한 자식이고 나는 분수를 지켜야 하는 며느리일 뿐이다. 나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참고 넘어가라고 하시면서 정작 아들 단속은 안 하십니까? 너 말 다 했어? 그녀가 빽소리를 질렀다. 내가 알기론 우리 아들은 가족 먹여 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다. 너야말로 시집 온 지 5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고 집안을 썰렁하게 만들어 놓고 남편 마음 하나 못 붙잡은 주제에 누굴 탓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아이 문제를 들먹이며 내 속을 긁은 적은 많았지만 이 상황에서 저 말이 튀어나오자 마치 새 칼날에 찔린 듯 아팠다.
곁에 앉아있던 엄마도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온 그 말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의 떨림을 억눌렀다. 어머니 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멀었다. 그녀가 도끼 품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다 집구석에 있는 여자가 곰 같아서 그런 거야. 일 크게 만들어서 남편 잃고 집 잃고 길거리에 나앉지 말고 당장 들어와. 나중에 내 원망하지 말고. 나는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조차도 낯설 만큼 시린 웃음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단순하게 무지한 게 아니었다. 아들의 외도를 이미 똑똑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꺼이 아들 편에 선 것이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짚어가며 말했다. 어머니 아들은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그 여자 먹여 살리고 그 여자 명의로 외제차를 뽑아주고 우리가 사는 집을 담보로 잡아서 그 여자 아파트를 사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저더러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진짜 묻고 싶은데 어머니는 지금 아들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의 쓰레기 짓을 공모하시는 겁니까? 전화기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씩씩대며 들려왔다. 몇 초 후 그녀가 다시 악을 썼다.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했든 내 남편이야. 집안일은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바깥에 동네방네 떠벌려서 남들 웃음거리 만들면 너한테 무슨 득이 있어. 무슨 득이냐고요? 내가 대답했다. 최소한 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죠. 자존심?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이혼하면 넌 어쩔 건데? 나이 30에 애도 못 낳는 하자를 누가 거들떠보나 봐라.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구정물처럼 내 얼굴에 튀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말들에 내가 질식할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에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책하고 괴로워했던 내 자신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제가 어떻게 살지는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집, 그 차,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이 제게서 앗아간 그 모든 돈은 1원 한 푼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할 겁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네가 감히. 네, 감히 할 겁니다. 내가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전 이제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그녀의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거실은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양손을 꽉 쥔 채 분노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방에서 나오시던 아빠는 아마도 통화 내용을 거의 다 들으신 모양이었다. 아빠는 몇 초간 가만히 서 계시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서방, 그놈 진짜 딴살림 차렸냐? 나는 부모님을 쳐다보았다. 목구멍이 콱 막혀왔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다. 부모님의 가슴 아파하는 눈빛을 보는 것. 딸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결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굴욕을 삼켜야 했는지 아시게 되는 것.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소파 끝에 걸터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 한 글자였지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아빠는 고개를 돌린 채 턱 근육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를 악물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며 바야흐로 내가 낡은 과거의 삶에서 온전히 빠져나오는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부모님 앞에 앉아있는 내 두 손은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깍지가 껴 있었다. 마당 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얼룩진 낡은 시멘트 바닥 위로 나른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낡은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세상 모든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내 인생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다. 지연아, 엄마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봐.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희끗희끗해진 엄마의 머리칼과 아빠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을 보자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어려서부터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 자신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잘못 온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 몇 달 동안 민준의 옷에서 나던 낯선 향수 냄새, 내 생일날 셔츠 깃에 묻어온 립스틱 자국,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서재 서랍 속의 가죽 수첩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수첩 안에 적혀있던 수천만 원어치의 선물들, 여행, 외제차,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내연녀의 집을 사주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 살점이 하나씩 뜯겨나가는 것 같았다.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해졌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감추고 살아왔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치셨다. 유리잔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런 개자식. 아빠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바위처럼 무거웠다. 나는 아빠가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워낙 점잖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시는 분이었다. 어릴 적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아빠는 늘 조용히 이치를 설명하셨지 윽박 지르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 아빠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진정해. 엄마가 아빠의 팔을 잡았지만 엄마의 손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거렸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놈이 뭐라고 약속했어. 평생 우리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듬직하게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사람 됨됨이가 바르고 성실해 보여서 애지중지 키운 딸을 내줬더니 뒤에서 저런 인면수심의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민준을 감싸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이 저렇게 실망하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엄마가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깡마르고 따뜻한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보 같은 기집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부모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나는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부모님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네가 속 썩어 문드러지는 게 부모 걱정시키는 것보다 1000배만 배는 더 찢어지는 일이야. 엄마가 목이 맨 소리로 꾸짖었다. 넌 내 딸이야. 남이 아니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한테 먼저 말해.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제부터 애써 억눌러 왔던 서러움이 그제야 밀려왔다. 박민준이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약해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빠가 내 앞에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내려다보셨다. 아빠의 눈빛은 아까의 분노를 지나 짙은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자식이 너한테 손찌검하거나 행패 부린 적은 없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럼 됐다. 아빠가 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부인 몰래 딴살림 차리고 부부 재산 빼돌려 남의 여자 호강시키는 놈은 사람 패는 놈보다 더 질이 나쁜 놈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평소 모진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아빠의 단호한 목소리는 내 등 뒤에 단단한 성벽이 세워지는 듯한 든든함을 주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받아줄 성벽.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이한테 변호 맡겼어요. 이혼할 거고 절대 빈손으로는 안 나갈 거예요. 아빠가 즉각 고개를 끄덕이셨다. 당연하지. 엄마도 눈물을 닦으며 내 손을 더 꽉 쥐셨다. 내 몫은 네가 알아서 다 챙겨야 해. 근데 무서워요. 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오늘 하루 종일 강한 척하던 내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피로감이 배어 나왔다. 이 일로 부모님까지 피곤해지실까봐 겁나요. 엄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네가 한 번 더 참고 내 인생 망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아빠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연아, 아빠 말 잘 들어. 속이 다 썩어버린 결혼은 억지로 붙잡고 있어봤자 고통만 길어질 뿐이다. 네가 스스로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 나머진 아빠 엄마가 여기 떡 버티고 있으니까 넌 아무것도 겁낼 거 없다. 내 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자 목구멍이 터질 듯 메어왔다. 내가 이토록 온전히 안전하다고 느껴본 게 대체 얼마만인가? 구구절절 해명할 필요도, 억지로 참을 필요도, 내 말이 오해를 살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저 나라는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공간.
나는 고개를 숙였고 마침내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내어 엉엉 울지도 요란하게 흐느끼지도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내 어깨를 감싸 안고 내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엄마 품에 기대게 해주셨다. 실컷 울어 내 새끼.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울고 나서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채 엄마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지난 몇 달 동안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박민준이 아니라 수진의 메시지였다. 박민준이 너 만나려고 혈안이 돼 있어. 아마 친정으로 쳐들어갈지도 몰라. 멘탈 단디 잡아.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내 안의 연약함이 순식간에 뒷걸음질 쳤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고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내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작게 물으셨다. 왜 그러니?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 인간이 이리로 오고 있나 봐요. 조금 전까지 따뜻하게 가라앉았던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팽팽해졌다. 진짜 전쟁은 아마도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바닥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엄마는 내 안색을 살피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여길 오겠다고? 아마도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다. 나는 아빠의 저 침묵을 잘 안다. 화가 날수록 말씀이 적어지시지만 그 과묵함이 타인에게는 무시무시한 압박감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오라고 해.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놈이 오면 아빠가 상대하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결판 낼게요. 부모님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셨다. 두 분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안다. 내가 마음이 약해져 도로 끌려갈까봐. 혹은 모진 말에 또다시 상처받아 예전에 굴종하는 삶으로 도루묵이 될까봐 두려우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직접 그와 마주 서지 않는다면 훗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원히 이 일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남을 것을 안다. 제가 끝내야 해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언제까지나 아빠 엄마 등 뒤에 숨어 있을 순 없어요. 아빠는 나를 한참 응시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대신 아빠가 내 뒤에 서 있으마. 엄마도 내 옆에 바짝 다가앉아 내 손을 꽉 잡으셨다. 그놈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든 절대 참지 마라.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이번엔 절대 안 참아요, 엄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엔 박민준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어떻게 하면 집안을 평화롭게 유지할까를 가장 먼저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을 채운 단 하나의 생각은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낼까였다. 그것은 독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저녁 6시 무렵 대문 밖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다. 굳이 내다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예의 바르게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짜증과 초조함, 그리고 약간의 폭력성마저 섞인 거친 소리였다. 아빠가 먼저 마당으로 나가려 하셨지만 내가 먼저 막아섰다. 제가 갈게요. 마당으로 나서자 늦은 오후에 뉘엿뉘엿한 햇살이 초록색 철대문 위로 옅게 깔려 있었다. 창살 틈 사이로 박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구겨진 셔츠, 퀭한 눈, 어제부터 면도를 하지 못해 까슬까슬하게 자란 수염. 내 앞에서는 늘 외모와 이미지를 끔찍이도 챙기던 남자가 지금은 한없이 초라하고 초조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밥은 먹었어? 라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차가운 경멸만을 느낄 뿐이었다. 나는 대문을 열었지만 그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다. 민주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지연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나랑 집으로 돌아가자. 첫마디가 미안하다는 사과도 잘못했다는 뉘우침도 내가 괜찮냐는 물음도 아니었다. 여전히 그 소리였다. 집으로 가자. 나는 작게 비웃었다. 어느 집? 네가 담보로 잡아서 딴 여자 집 사주려던 그 아파트? 민준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그는 친정 부모님이 집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한 듯 재빠르게 안쪽을 훔쳐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연아,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없어. 숨길 게 없다고?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러니까 쪽팔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라는 소리잖아. 민준이 이를 꽉 물었다. 그의 눈빛에 익숙한 짜증이 스쳤다. 상황이 자기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마다 드러내던 특유의 그 표정. 하지만 단 1초 만에 그는 다시 억지로 부드러움을 가장했다. 네가 화난 건 아는데 나한테 해명할 기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난 너한테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 작년부터 네가 매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생일날 네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을 보았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입원했는데 네가 돈 한 푼 없다고 거짓말했을 때부터 수십 번 넘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세뇌하며 너를 믿어보려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점점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기회 오늘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다 끝났어. 민준이 마른 침을 삼켰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 말을 듣자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잘못? 그는 그 짓거리를 배신이나 기만, 착취가 아니라 그저 가벼운 잘못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계속 말해봐. 나는 팔짱을 꼈다. 이번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핑계를 댈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가 나를 쳐다보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는 그냥 내 한순간의 실수였어. 난 너랑 헤어질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외제차를 뽑아주고 제주도로 여행 다니고 내 엄마한테 인사까지 시켰어?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그 여자 집까지 사주려고 했구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온전한 단어 하나 내뱉지 못했다. 나는 대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가등 뒤로 문을 반쯤 닫았다. 부모님이 저 더러운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으셨으면 했다. 하지만 민준이 우리 집 마당을 밟는 것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겐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제일 우스운 게 뭔지 알아? 내가 물었다. 넌 이 순간까지도 네가 목소리 깔고 다정하게 몇 마디 구슬리면 내가 예전처럼 호구같이 넘어갈 줄 안다는 거야. 지연아,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내가 말을 끊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나는 늘 져주는 사람, 물러서는 사람. 네가 개차반으로 굴어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꾸역꾸역 참아내는 여자였으니까. 나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근데 넌 단단히 착각했어. 민준이 갑자기 내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반사적으로 나는 뒤로 물러섰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과 함께 그의 표정도 굳어졌다. 아마도 그 순간 그는 나와 그 사이의 거리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미안해. 마침내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지만 너무 늦었다. 밑바닥까지 다 들통난 뒤에 하는 사과는 반성이 아니라 두려움일 뿐이다. 필요 없어. 내가 대답했다. 내가 필요한 건 네 도장 쾅 찍힌 이혼 서류야. 이혼 안 해.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애원하던 가면을 벗어 던졌다. 너 왜 이렇게 끝까지 막무가내로 굴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일말의 정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나는 그를 보며 내 마음이 소름 끼치도록 평온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랑이 다 식어버린 뒤에는 저런 가증스러운 감정 호소도 그저 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불과했다. 정? 내가 물었다. 우리 엄마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매달렸는지 기억 안 나? 내 생일날 밤 12시까지 너 기다린 건? 우리 아파트 지키려고 내가 10원 한 푼 벌벌 떨며 모았던 그 돈들은? 넌 그 알량한 정을 이미 오래전에 다 갉아먹었어. 박민준. 그때 집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아. 단 두 글자였지만 내 뒤에 가족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반면 그의 뒤에는 오직 산산이 부서진 거짓말의 잔해뿐이었다. 나는 오늘 밤 그에게 던지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내일 내 변호사가 서류 보낼 거야. 아직 내 머리에 이성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얌전히 도장 찍어. 더 이상 개망신당하기 싫으면 말을 마치고 뒤돌아 들어가려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이지연, 나 구석으로 몰지 마. 나는 발걸음을 멈칫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그 말 뒤에 숨겨진 그의 또 다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문지방에 선 채 멈춰섰다. 늦은 오후의 바람이 좁은 마당을 훑고 지나가며 내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민준의 목소리는 몇 분 전 애걸복걸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층 낮아지고 딱딱해졌으며 노골적인 초조함이 묻어났다. 나는 몸을 돌렸다. 대문 밖에 선 그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피곤하고 불쌍해 보이던 표정은 싹 사라지고 오직 벼랑 끝에 몰린 남자가 남은 미천을 다 긁어모아 주도권을 쥐려는 바람만이 남아있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 구석으로 몰지 마. 그가 반보 앞으로 다가서며 억눌린 목소리로 뱉어냈다. 이혼이 내 맘대로 뚝딱대는 장난인 줄 알아? 그깟 쪼가리 몇 개 쥐고 있다고 날 바닥에 처박을 수 있을 것 같아? 심장이 한 번 더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나타났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의 진짜 얼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그 오만한 낯자. 자신이 항상 옳고 남들보다 위에 군림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는 오만한 수컷의 민낯. 장난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진심으로 끝내려는 거니까. 그가 콧방귀를 끼며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였다. 진심? 너 뒷감당할 생각은 해봤어? 일이 동네방네 다 까발려지면 나만 체면 구기는 줄 알아? 너도 좋은 소리 못 들어. 사람들이 왜 남편이 밖으로 돌았겠냐고 수군대겠지.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내 책임은 없냐고 묻겠지. 너 그거 다 견딜 수 있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다가 문득 헛웃음이 났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는 여전히 내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남의 시선 운운하며 협박하면 내가 겁을 집어먹고 다시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내 코스프레를 할 거라 믿는 꼴이라니. 내가 지금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신경이나 쓸 것 같아? 내가 물었다. 아니면 천하의 이지연이 세상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걸 무서워할 거라고 혼자 정신승리라도 하고 싶은 건가? 민주는 턱을 악물었다. 지연아, 나도 험한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럼 하지 마. 난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니까. 그가 짧게 비웃음을 흘렸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이었다. 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럼 법대로 하겠지. 그가 즉각 받아쳤다. 법? 네가 가진 증거 나부랭이로 법원에서 뭘 어쩔 수 있을 것 같아? 그 수첩은 그냥 장난으로 끄적여 본 거라고 하면 그만이고 메시지도 잘못 보냈다고 우기면 돼. 계좌에서 나간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건 네가 무슨 수로 입증할 건데?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뻔뻔한 협박에 주눅 들어서가 아니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 순간까지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를 겨루는 두뇌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단 1초도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로지 손익계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걱정 마. 내가 아주 느리게 말했다. 지금 가진 증거가 부족하면 내가 이 잡듯이 더 뒤져서 찾아낼 테니까. 넌 입을 열면 열수록 네가 얼마나 바닥인지만 증명할 뿐이야.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이빨 사이로 으르렁대듯 말했다. 이지연, 내 친정 부모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수진이가 변호사랍시고 곁에 있으니까 네가 다 이긴 것 같지? 우리 회사 곧 대규모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알지? 네가 여기서 판 엎어버리면 손해보는 건 나 하나뿐이 아닐 텐데.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개소리야? 그가 눈을 짙게 깔고 나를 노려보았다. 장인어른, 업계에 아는 분들 많으시잖아. 일이 가장 더럽게 꼬여서 터져버리면 장인어른 거래처나 인맥 쪽으로도 똥물이 튈 텐데 그분들도 과연 유쾌하실까? 나는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튀어나왔다. 그는 가정이 깨지는 것도 나를 잃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친정이 가진 인맥과 혜택을 잃는 것, 자신의 사업 루트가 막히는 것, 그리고 세상에 쌓아올린 가짜 이미지가 박살나는 것이었다. 나는 대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이제야 알겠네. 뭘? 네가 왜 이 지경이 되어서도 끝까지 나한테 들러붙으려는지.
나는 또박또박 뱉어냈다.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 백그라운드가 아직 쓸모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민준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전곡을 찔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내가 계속 이어갔다.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을 내 성공의 발판으로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넌 지금 내 스스로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린 거야. 그가 헛웃음을 쳤다.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 그냥 너한테 2번 다시 호구 잡히지 않을 만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니까. 바로 그때 옆집 대문이 삐그덕 열리며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삐죽 내밀었다. 밖에서 언쟁하는 소리를 듣고 구경을 나온 눈치였다. 민주는 즉시 목소리를 낮췄지만 표정은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남의 시선에 약한 인간이다.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서서 쩔쩔매는 꼴을 남에게 들키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그를 위해 그 알량한 체면을 지켜주려 얼마나 미련하게 참아왔는지 새삼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암묵적으로 지켜주었던 그의 체면. 이제 그것은 끝났다. 돌아가. 내가 말했다. 내가 너랑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하는 건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내 변호사하고만 얘기해. 민주는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소름 끼치도록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 후회하게 될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진짜 미치도록 후회해. 그가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눈을 한 번도 깜박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너 같은 걸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 게 뼈저리게 후회된다.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멈춰 서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글자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문고리에 손을 얹으려는 찰나등 뒤에서 째질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지연, 너 당장 거기 안 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급정거를 했고 시어머니가 차에서 씩씩대며 내렸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나를 번갈아 보더니 폭풍우처럼 대문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나는 직감했다. 오늘 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추악한 연극의 가장 끔찍한 막이 아직 오르지 않았음을. 나는 뒤를 돌았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 손으로는 핸드백 끈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삿대질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이 나인 것처럼. 평소 외출할 때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땀에 번져 흉했다. 그녀가 얼마나 이성을 잃고 이곳으로 달려왔는지 짐작이 갔다. 너 아주 잘 돌아간다. 그녀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어디까지 난장을 칠 작정이야.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옆에 있던 민준이 다급히 엄마의 팔을 끌어당겼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놈의 진정. 그녀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집안 꼴이 이따위로 개판이 됐는데 박씨 집안 체면을 어디다 처박으려는 거냐. 나는 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저 노인네의 머릿속엔 오직 체면뿐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시어머니가 내게 한 발짝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지연, 너한테 묻겠다.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이냐?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나는 대답했다. 진심입니다. 그녀가 눈을 부릅떴다. 아니 남자가 밖에 나가서 쪼만한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되물었다. 어머니 눈에는 남편이 딴 여자랑 바람나서 부부 돈으로 내연녀 먹여 살리고 우리가 사는 집까지 담보 잡히려고 한 게 그저 쪼만한 실수로 보이십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한밤중에 친정집 마당 한가운데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팩트를 꽂아 넣을 줄은 몰랐던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특유의 표독스러운 기세를 되찾았다. 남자가 바깥으로 돌다 보면 실수 한두 번쯤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대수냐? 대수요?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럼 아버님이 집문서 훔쳐다 딴 살림 차렸어도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고 넘어가셨겠네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옆에 선 민준의 표정도 걷잡을 수 없이 흉해져 갔다. 그는 당장이라도 제 엄마를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나와 내 부모님 앞에서 감히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아빠가 집 안에서 걸어 나오셨다. 아빠는 내 등 뒤에 묵묵히 서 계셨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마당 전체를 압도하는 묵직한 기운이 맴돌았다. 엄마도 아빠를 따라 나와 눈시울을 붉힌 채 싸늘한 표정으로 서 계셨다. 엄마는 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본능적인 모성애였다. 시어머니는 내 부모님을 보자마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사돈어른, 딸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셨길래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저리 배은망덕하게 구는 겁니까? 아빠는 시어머니를 빤히 응시하셨다. 평온하지만 간담이 서늘해지는 눈빛이었다. 사돈 남 탓하기 전에 사돈 집안 교육부터 되돌아보시죠.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입니까? 아빠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짚어가며 말씀하셨다. 내 딸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남편이란 놈은 부부 재산 훔쳐다 딴 여자 호강시켜주려다 들통이 났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쌍욕을 안 하고 예의 갖춰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헛웃음을 쳤다. 예의요? 딸내미가 동네 방네 소문 다 내면서 이혼하겠다느니 재산을 다 갈라달라느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예의입니까? 그 순간 꾹 참고 계시던 우리 엄마가 폭발했다. 엄마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재산을 갈라? 뭘 가른다는 겁니까? 우리 딸이 밤낮으로 아등바등 모은 돈, 우리 부부가 노후 자금 털어서 보태준 돈을 이제 와서 자기 목 돌려달라는 게 재산 갈라먹는 겁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나는 엄마가 누군가와 이렇게 격하게 맞붙는 것을 처음 보았다. 원래 순하고 양보하는 성격이셨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달랐다. 시어머니가 턱을 쳐들며 맞받아쳤다. 그래서 지금 사돈은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서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쳤다. 제가 원하는 건 정당한 법의 심판과 공정한 재산 분할 뿐입니다. 공정?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너 여기서 그따위 도덕책 같은 소리 짓거리지 마라. 넌 시집 온 지 5년이 넘도록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 하나 못 안겨줬어. 내깐년이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어?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가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는 등 뒤로 쥔 주먹에 핏대가 섰다. 나 역시 처음엔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속에 기묘할 정도로 고요한 평정이 찾아왔다. 저 아이 문제는 내가 지겹도록 들어온 레퍼토리였다.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도 된 양 자책하고 소가리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비열하게 느껴질 뿐이다. 너무나 찌질하고 치졸한 공격. 나는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 문제요?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나 민준이나 아무 문제 없다고. 때가 안 온 것뿐이라고. 저는 그동안 좋다는 한약 다 지어 먹고 병원 수도 없이 들락거리며 남들 수군거리는 거 다 견뎠습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목소리를 차갑게 가라앉혔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네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건 애가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곁에 있으면서도 남편 없는 과부처럼 사는 거라는 걸요. 민준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너 지금 내 아들 탓으로 다 돌리겠다는 거냐? 그럼 그쪽 아들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이번엔 나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그 인간더러 바람 피우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제가 내연녀한테 벤츠 사주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더러운 외도 장부 쓰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쏘아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확 몸을 돌려 아들을 노려보았다. 이게 다 사실이냐? 민준은 입술만 꽉 깨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곧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굳어있다가 예상대로 아들을 탓하는 대신 모든 화살을 다시 나에게로 돌렸다. 네가 남편 간수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진짜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너무 지치고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다. 아,
결국은 또 제 탓이군요. 그래, 시어머니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여자가 살림에 싹싹하지 못하고 애교도 없고 남편 비위 하나 못 맞추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당연한 이치지. 나는 내 앞에 선 늙은 여자를 쳐다보았다. 문득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저런 뒤틀린 사고방식에 갇혀 살았고 아들을 박민준 같은 괴물로 키워놓고도 이 지경에 이르러서조차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노인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 중에 딱 하나 맞는 게 있네요. 그녀가 눈을 치켜떴다. 내가 꼬리를 내리는 줄 안 모양이었다. 저는 남편 비위 맞출 줄 모릅니다. 나는 또박또박 뱉어냈다. 바람 피우는 습벽 비위 맞춰줄 줄 모르고요. 우리 부부 돈 훔쳐다 상간녀 먹여 살리는 집 비위 맞춰줄 줄 모릅니다. 무엇보다 지가 잘못해놓고 아내한테 고개 숙이고 참으라고 강요하는 그 쓰레기 같은 태도는 더더욱 비위 맞춰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말에 시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말을 더듬거렸다. 너 인연이. 그때였다. 골목길 바깥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나가던 이웃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대문 안쪽을 흘끔거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녀의 눈동자에 찰나의 진짜 공포가 스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이 싸움이 더 이상 그녀의 통제하에 있지 않음을 직감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친 것은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바로 목소리를 찢어지게 높이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뭘 쳐다보는 거요? 그녀가 담장 밖 구경꾼들을 향해 앙칼지게 소리쳤다. 남의 집안일에 웬 오지랖들이람.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골목길을 울렸지만 그녀가 구경꾼들을 쫓아내려 악을 쓸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질 뿐이었다. 나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침착함을 유지할수록 무너지는 쪽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지연, 내 친정 부모 등 뒤에 숨으니까 배는 게 없지?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따위로 막 나가면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는데요? 이혼? 해보라지. 그녀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다. 내 친척들, 사돈의 팔촌한테까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시부모한테 싸가지가 없었는지. 시집 온 지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으면서 이제 와서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고 집안 재산이나 뜯어내려는 꽃뱀이라고 다 소문내줄 거야. 그 말에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다. 사돈. 누가 누굴 보고 재산을 뜯어낸다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즉각 고개를 돌렸다. 사돈댁 딸년 말입니다. 집이든 차든 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굴러간 거고 결혼할 때 우리가 이제 와서 제목 챙기겠다는 게 남의 재산 뜯어내는 강도질이 아니고 뭡니까? 엄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들 혼자 벌었어요? 우리 딸도 벌었고 집 살 때 우리 부부가 노후 자금 보태서 명에 같이 올린 건 왜 쏙 빼먹습니까? 제 권리 찾는 걸 강도질이라고 부르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코를 찡긋했다. 사돈어른, 옛말에 출가외인이라고 했습니다. 딸 자식 시집 보냈으면 그만이지. 여자가 시댁에 가지고 들어온 재산은 시댁 재산이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엔 정막이 흘렀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의 얼굴에도 무서운 한기가 서렸다. 이건 그저 억지를 부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물건처럼 시집 보내면 며느리의 돈도 노동력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평생 시댁의 소유물이 된다는 소름 끼치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아빠가 한 걸음 나섰다. 아빠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쇳덩이처럼 묵직했다. 사돈,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어머니가 움찔했다. 평소 점잖던 아빠가 자신을 얼어붙게 만드는 눈빛으로 노려보자 기가 죽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내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예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럼 오늘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내 딸은 그쪽 집안과 결혼을 한 것이지 짐승한테 팔려간 게 아닙니다. 내 딸이 번 돈, 내 딸의 수고, 내 딸의 명예,
그 어떤 것도 사돈 집안의 전유물이 될 수 없소. 마당은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시어머니는 입술만 꽉 깨물고 아무 말도 못했다. 곁에 선 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짐작건대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지난 5년간 자신이 처가에 공들여 쌓아왔던 모범적인 사위의 이미지가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저저 이극저 이게여 익저 이자 이거는 친정 봤은 전어저 이과저냐 전과저 이거서만 되게 쓴 사람들. 바로 그때서 스피커폰으로 받지 않고 전화를 귀에 댔다. 수진아, 말해. 수진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지연아, 방금 추가 계좌 내역서랑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 건졌어. 나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주위에 살짝 새어나가도록 폰을 살짝 비스듬히 쥐었다. 이 팽팽한 고요 속에서는 주변 사람들도 얼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소리가 퍼졌다. 계속해봐. 최근 3개월 동안 박민준이 김유진 계좌로 싸준 돈이 총 4천만 원이야. 게다가 한남동 아파트 청약 계약금으로 목돈 들어간 정황도 잡혔어. 가계약자 이름이 박민준이더라.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남편의 끔찍한 외도를 다 알고 있었지만 4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친정엄마가 세브란스에 입원했을 때 나는 수술비 200만 원이 당장 없어 친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돈을 꿨다. 내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조루가 되어 4년을 썼고 주방에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져도 새 걸로 바꾸기 망설여져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다. 그런 나를 두고 그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증빙 서류 다 확보된 거지? 완벽해. 수진이 즉답했다.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빼돌렸다는 걸 입증하기에 차고 넘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부동산 중개인 쪽 컨택했는데 그 자식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 절차에 대해 여러 번 꼬치꼬치 캐물었대.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떴다. 이제 더 이상 내게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내 옆에 선 시어머니와 민준 역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엿들었음이 분명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치 녹슨못을 하나하나 박아 넣듯 또렷하고 천천히 대답했다. 제 변호사요. 방금 들으셨죠? 오해도 아니고 한순간의 실수도 아니고 가벼운 바람기도 아니랍니다. 어머니 아들이 부부 돈을 훔쳐다 다른 여자 벤츠 사주고 현금 꽂아주고 모자라서 우리 아파트 담보 잡혀 그 여자 집까지 떡하니 사주려던 참이었답니다. 그럴 리가.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거리며 악을 쓰지도 못했다. 팩트 폭격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연아 꼭 이렇게까지 바닥을 봐야겠어? 나는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바닥을 만든 건 너야. 난 그저 네가 만든 바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잖아. 어떻게 정리할 건데? 내가 코웃음을 쳤다. 날 몇 달 더 속여먹다가 뒤통수 치고 이 집에서 맨몸으로 내쫓는 걸로 정리할 생각이었겠지. 그가 숨을 헉 들이켰다. 아마도 이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이지연은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더 이상 내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은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쐐기를 박았다. 박민준,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군말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대로 재산 반반 갈라서 토해내. 안 그러면 소송 갈 거고 네가 한 쓰레기 짓들 전부 재판 기록에 영원히 박제시켜버릴 테니까.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아들의 팔을 부여잡았다.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민준아, 이게 다 정말이냐? 이번에도 민준은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의 회피가 아니라 완전한 체념과 무력함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를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한 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수천만 원을 들여 애지중지 모셨던 바로 그 여자. 때마침 내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나는 1초 정도 화면을 응시하다가 강렬한 직감에 사로잡혔다. 이 타이밍에 걸려온 낯선 번호. 10중 8구 김유진일 것이다. 수진의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울리는 전화.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자 민준의 눈빛에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 박자 침묵이 흐르더니 앳되지만 잔뜩 긴장의 쉰소리가 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이지연 씨 맞으신가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내 휴대전화를 매섭게 쏘아보았고 민주는 황급히 반보 앞으로 다가서며 소리쳤다. 지연아, 그 전화 받지 마. 나는 한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맞습니다. 접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 김유진입니다. 순간 마당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주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악의 악몽이 눈앞에서 현실이 된 듯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유진은 몇 초간 침묵하다 아주 느리게 말했다. 만나서 뵙고 싶어요. 전 그쪽 만날 이유 없습니다. 제발 제 말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지금 저 엄청 원망하고 증오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연 씨가 아셔야 할 진실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진실? 뭐 두 사람이 세기의 찐사랑이라도 한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유진이 다급히 부정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민준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쳤다. 전현이 지금 무슨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전화 일이네. 나는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내 눈빛에 서린 살기 어린 한기에 그가 흠칫 멈춰섰다. 나는 보란듯이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버튼을 켰다. 유진의 목소리가 숨막힐 듯 긴장된 마당 한가운데로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전 박민준 씨가 유부남인 줄은 알았지만 이혼을 안 한 상태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치며 경악했고 내 부모님은 내 등 뒤에서 숨죽인 채 뚫어지게 상황을 지켜보셨다. 민주는 마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아주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인간이 그쪽한테 뭐라고 입을 털었는데요? 유진의 목소리가 울먹거렸다. 민준 오빠가 그랬어요. 아내랑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라고. 아내가 워낙 차갑고 정이 없어서 쇼윈도 부부로 산지 오래됐고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고요. 시기 적절할 때 양가 부모님께 폭탄 선언할 거니까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나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 남자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바닥까지 다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놈이었다. 그는 두 여자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하며 각자에게 완벽한 거짓말의 성을 쌓아올리고 자신을 비련의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말해봐요. 나는 눈을 떴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차피 이혼하면서 다 팔아치울 거니까 우리 둘이 살 새 아파트 계약하는 거라고 했고요. 제가 타는 벤츠도 오빠가 피땀 흘려 번 자기 비상금으로 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친정 쪽에만 영혼을 갈아넣고 산다면서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매일 하소연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 갔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내 피부를 찔러댔다. 남편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끔찍한 구역질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진실을 비틀고 혐오스럽게 자신을 포장하여 남을 속일 수 있단 말인가. 민준이 참지 못하고 빼각을 썼다. 김유진, 너 입 다물어. 전화기 너머가 뚝 끊긴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유진의 목소리가 확 돌변했다. 방금 전에 벌벌 떨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왜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네가 또 누굴 속여 먹으려고. 시어머니가 확 몸을 돌려 아들을 쏘아보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민주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너 미쳤어? 유진이 코웃음을 쳤다. 미친 건 오빠가 아니라 나지. 내가 1년 동안 오빠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진짜 사랑받는 여자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변호사란 사람이 나한테 계좌 내역서 쫙 들이밀면서 네가 받은 그 돈이 니들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린 건 줄 알고 있었냐고 묻더라. 나는 그 변호사가 수진이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다.
수진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체스판의 말들은 이미 민준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구석에 몰려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물었다. 유진이 또박또박 대답했다. 지연 씨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 지연 씨 변호사님하고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야, 당장 전화 끊어. 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내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재빠르게 뒤로 피했고 아빠가 성큼성큼 걸어 나와 민준 사이를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다. 자네 거기 가만히 서 있게. 아빠의 싸늘하고 낮은 음성에 민준은 옴짝달싹 못하고 멈췄다. 지금껏 그가 마주한 가장 수치스러운 꼴일 것이다. 처가 부모, 친엄마, 자기가 무시했던 아내,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자신을 버린 내연녀까지.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가짜 포장지가 모조리 찢겨나갔다. 유진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벤츠차 당장 돌려드릴게요.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도 1원 한 푼 안 건드리고 내역 다 뽑아드릴 거고요. 오빠가 사준 명품이랑 선물들 보관하고 있는 건 싹 다 반납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대며 철대문 창살을 부여잡았다. 아마 이제야 사건의 스케일이 얼마나 막장으로 치달았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이다. 반면 나는 기묘할 만큼 덤덤했다. 처음 불륜을 알았을 때 느꼈던 그 심장 멎는 듯한 공황이나 극심한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고 뼛속까지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게 다입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유진은 몇 초간 망설였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땐 마치 남은 용기를 모조리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민준 오빠가 예전에 술 취해서 지연 씨 욕을 하면서 찍어보낸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어젯밤에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놔둔 건데 지금 바로 지연 씨 폰으로 전송해 드릴게요. 민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 남자의 두 눈에 깃든 감정은 이제 분노나 허세가 아니었다. 거짓된 반성 따위도 아니었다.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당한 짐승의 찐득한 공포, 그 자체였다. 내 휴대전화에서 까톡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방금 막 동영상이 도착한 것이다. 나는 아직 영상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사색이 된 얼굴만 보아도 그 영상 안에 이 결혼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결정적 한 방이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침묵 속에 까톡 알림음의 잔향만이 맴돌았다. 나는 도착한 동영상을 내려다보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둔 채 멈춰섰다. 영상 내용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난 5년간의 내 결혼 생활이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준이 나를 보며 파르르 떨리는 허연 입술을 달싹였다. 지연아 제발 그거 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만큼 갈라져 있었고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집 대문 앞에 선 이후 처음으로 그가 진짜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윽박지르는 폭력성도 회유하려는 비겁함도 아니었다. 단 한 방의 도끼질에 자기 목이 날아갈 것을 직감한 사형수의 눈빛이었다. 시어머니가 대문을 움켜쥔 채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슨 영상인데 그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희미한 조명이 켜진 호텔방 같은 곳이 나타났다. 소파에 기대어 앉은 민주는 와이셔츠 단추를 두어 개풀어 헤치고 술기운이 올라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든 채 5년 동안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능글맞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떠들고 있었다. 내가 와이프랑 왜 결혼했냐고? 당연히 다 써먹을 데가 있으니까 했지. 마당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동영상 속 음성만이 뚜렷하게 울려 퍼지며 듣는 이의 심장을 망치로 박살내고 있었다. 장인어른이 업계 발도 넓고 인맥이 빵빵하잖아. 그 덕에 내가 영업 뛰면서 알짜배기 라인 다 뚫었지. 아니었으면 맹물같이 재미 대가리 하나도 없는 여자랑 내가 못하러 청춘 바쳐 결혼을 하겠냐. 내 등 뒤에서 엄마가 헉하고 가쁜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는 꽉 쥔 주먹에 힘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나는 동영상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영상 속의 민주는 소름 돋을 만큼 자기 만족에 취해 낄낄거렸다. 근데 그 여자가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엄청 고분고분해. 하라면 하는 대로 꾹 참고 무슨 핑계를 대도 다 처먹어. 집단엔 현모양처 코스프레 한다고 궁상 떨면서 10원 한 장 아껴 쓰는데 솔직히 보다 보면 질려서 쳐다보기도 싫어. 영상이 재생되는 1분 1초마다 현실의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허옇게 질려갔다. 영상 속 그는 고개를 흔들며 계속 짓거렸다. 회사 좀 더 탄탄하게 자리 잡고 나면 처가 쪽 빨대 다 뽑아먹고 나서 이혼 때리면 그만이야. 위자료 푼돈 쥐어주고 치우지 뭐. 그때 가서 우리 유진이처럼 젊고 예쁜 여자 새로 들이면 그게 진짜 성공한 놈이지. 아, 유진아 걱정 마라. 걔네 집구석 돈 내 손바닥 위에 다 있어. 지금 사는 아파트 그거 담보로 대출풀로 땡기면 돈 꽤 나오거든. 나는 가슴통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그냥 끝없는 한기였다. 내 혈관 속 피마저 차갑게 굳어버리는 느낌. 남편이 딴 여자와 몸을 섞은 것이 가장 끔찍한 일인 줄 알았다. 그 다음엔 내 돈을 빼돌려 상간녀를 호강시킨 게 가장 끔찍한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눈에 나는 사랑해야 할 아내가 아니라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필요 없어지면 내다버릴 발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까맣게 암전되었다. 숨막히는 침묵. 그 침묵을 깬 것은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민준아, 너 진짜 저렇게 말한 거냐? 민준이 획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 나 저 날떡이 되도록 취해서 내가 무슨 소리 짓거리는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아주 가볍고 짧은 웃음소리였지만 그들을 전율하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사람은 원래 취했을 때 가장 본심이 나오는 법이지. 민준이 나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일그러졌다.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설명할 수 있어. 나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해봐, 설명. 네가 날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거? 나 눈치 못 채게 기회만 엿보다가 내 인생에서 날 뻥 걷어차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 아니면 5년 내내 내 몸뚱이를 쓰고 버릴 소모품 취급했던 거? 다 설명해보라고. 민주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짜내지 못했다. 이미 영상 속에 그가 모든 진실을 낱낱이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와 아들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이 못난 놈아. 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한 번 헛웃음이 났다. 이 처참한 순간에도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것이다. 며느리의 인생이 짓밟힌 것, 아들이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것보다 사돈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겪는 수치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조차도 더 이상 아들을 감싸고 돌 명분을 잃어버렸다. 아빠가 앞으로 한 걸음 묵직하게 나섰다. 아빠의 목소리는 지하 안반수처럼 차갑고 깊었다. 자네,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딸과 자네의 인연은 오늘 이 순간부로 끝이다. 앞으로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 자네가 한 번이라도 더 여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땐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자네 회사에 다 까발릴 테니까. 민준이 아빠를 쳐다보며 목이 맨 소리로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빠가 단칼에 잘랐다. 지난 5년 동안 난 자네를 내 아들처럼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내가 호랑이 새끼를 곁에 두고 있었군. 아빠의 그 한마디는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한 올의 동아줄마저 무참히 끊어버렸다. 민주는 마당 한가운데 얼어붙어 섰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안에 털끝만 한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한때 내 빛나는 청춘이었고 나 자신보다 더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건 그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가증스러운 사기꾼일 뿐이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종이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그것은 내 결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듯 빳빳했다. 나는 그것을 민준의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도장 찍어. 그는 종이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깔보고 조종하기 쉽다고 여겼던 여자가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다는 사실을 끝내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지연아, 내가 진짜.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다. 사인 안 하면 내일 아침 이 동영상은 내 변호사 책상 위를 거쳐 법원 소장 증거 자료로 제출될 거야. 필요하다면 밖에서 너랑 같이 밥 먹고 사업하는 네 훌륭한 인맥들한테도 싹 다 뿌려줄게. 네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구경이나 좀 하라고. 민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슨 말인가 하려 했지만 이내 꾹 다물어 버렸다. 그녀 역시 직감한 것이다. 여기서 더 발악해봤자 돌아올 것은 완벽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아주 오랜 정적이 흐른 뒤 민주는 허공을 떠돌던 손을 내려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당장 서명하지 않고 마치 사형 선고문을 읽듯 종이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진짜 날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붙여야겠어?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벼랑 끝으로 기어간 건 너 스스로야. 마당을 가로지르는 늦은 오후의 빗바람이 내 발밑으로 마른 나무십 하나를 굴려보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펜촉이 2번이나 엇나간 뒤에야 간신히 종이에 닿았다. 그는 아주 느리고 무겁게 자기 이름을 썼다. 마치 그 잉크 한 방울 한 방울이 자기 살점을 깎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는 조금도 측은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5년의 결혼, 10년의 인연. 그 많은 희망과 인내, 평화를 지키겠다고 내 상처를 스스로 후벼파며 버텨왔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때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남자의 덜덜 떨리는 서명 하나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민준이 펜을 놓자 마당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 속이 시원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내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버린 타인으로만 보였다. 난 속 시원해질 필요 없어.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공정한 대가뿐이니까. 아빠가 다가와 이혼 서류를 챙겨들고 꼼꼼하게 접어 내게 건네주셨다.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얇고 차가웠지만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 통행증을 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마당 구석의 낡은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단 하룻밤 3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더 이상 악을 쓰지도 아들 편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았다. 아마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한번 산산조각이 난 것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하지만 그녀가 깨닫기엔 너무 늦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시선을 던졌다. 남은 절차는 내 변호사가 너랑 알아서 진행할 거야. 차, 집, 공동 계좌에 있던 돈. 네가 딴 여자한테 빼돌린 돈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법대로 토해낼 준비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연아, 정말 나한테 숨쉴 구멍 하나 안 남겨주는구나. 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숨쉴 구멍? 지난 5년 동안 내가 너랑 같이 걸어온 그 길, 네가 내 손으로 다 처막아 버렸잖아. 네가 날 배신한 순간부터, 공동재산 훔쳐다 상간녀 호강시킨 순간부터, 그리고 내 부모님을 내 성공의 발판으로 취급한 그 역겨운 순간부터.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단 한 글자도 더 들을 가치가 없었다. 질척거리는 대화는 내 기억을 더럽힐 뿐이다. 저런 인간을 1초라도 더 쳐다보는 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상기시키는 고문과 같았다. 나는 뒤돌아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등 뒤로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어른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와 모든 퇴로를 잃어버린 패배자의 무기력한 침묵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부엌 식탁에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었다. 창밖으로는 아빠가 텐마루 앞 화분에 조용히 물을 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너무 소박해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문득 깨달았다. 평온함이란 화려한 아파트나 돈 잘 버는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평온함이란 누군가에게 속을까봐 벌벌 떨지 않아도 되는 곳,
남의 체면을 세워주느라 내 상처를 억지로 꿰매지 않아도 되는 곳. 매일 먹는 밥 한 끼와 오가는 말 한마디,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이혼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거의 마무리되었다. 수진의 완벽한 서포트 덕분에 재산 분할은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아파트는 법적 합의에 따라 명의와 지분을 정리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차는 재평가를 거쳐 현금으로 정산받았다. 민준이 외도로 빼돌린 돈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소송에서 확실한 무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 시내로 나가 나를 위해 새 옷 몇 벌을 샀다.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거울 속에 내가 여전히 나임을 확인시켜주는 단정하고 예쁜 옷들이었다. 더 이상 썩어가는 결혼 생활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남편을 위해 아끼느라 스스로를 방치했던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숨쉬고 온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설령 그런 사랑이 없더라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나였다. 수진에게서 최종 서류를 모두 넘겨받은 날 오후 나는 친정집 베란다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맑았다. 양철 지붕 위로 고인 빗물에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산산이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새로운 세상을 반사하는 것처럼 눈부시게 반짝였다. 앞으로 내 삶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문득 우울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과거가 떠올라 욱신거릴 때도 있을 것이며 잃어버린 5년의 청춘이 아까워 코끝이 찡해질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모든 상처는 결국 아물 것이라는 걸. 오직 내가 상처받았던 그 늪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수진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다.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수진이 1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내왔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맞아, 이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야. 길고 길었던 어둠에서 걸어 나와 내 스스로 내게 자유를 돌려준 진짜 첫날일 뿐이야. 이 이야기는 삶 속의 다양한 감정적 단면들을 바탕으로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통찰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작중 등장인물과 배경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첫째, 결혼과 사랑에 있어 존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끔찍한 상처로 돌아온다. 둘째, 인내와 참음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참는 것은 미덕이지만 무조건적인 굴종은 상대방이 선을 넘게 만드는 구실을 줄 뿐이다. 셋째, 여성은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나의 맹목적인 믿음이 타인에게 이용당하는 핑곗거리가 되게 두어선 안 된다. 넷째, 결혼 생활의 뿌리부터 썩어 들어갔다면 용기 있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때로는 내 남은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섯째,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는 가족과 진짜 내 편은 내가 가장 나약하게 무너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버팀목이다. 끝까지 이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감정에 있어 항상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걸맞은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